오빠, 저기 말 타고 오는 저 여자, 형, 설마 그 사람 아니지? 대답이 없었어요. 그의 시선은 언덕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한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흰 승마복을 입은 그녀 곁으로 직원 2명이 뛰어왔고 고개를 숙이며 뭔가를 보고했어요. 그녀가 고삐를 넘기자 말이 순하게 따라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직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죠. 남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위자료 한 푼 없이 내쫓았던 여자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그래서 쉽게 버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풍경은 대체 뭘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듣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 서울의 한 대저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대성그룹 회장 저택. 5월의 아침이었어요. 정원에는 장미가 한창이었습니다. 붉은 꽃잎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죠. 하연은 그 정원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31살. 대성그룹 회장의 아내라는 직함을 가진 지 5년째였어요. 하지만 이 넓은 저택에서 그녀의 자리는 늘 가장자리였습니다. 친정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강명숙은 처음부터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죠. 손님 오시기 전에 꽃 정리 좀 해도.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하연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런 일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죠. 결혼 초 며느리로서 대접받을 거라 기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정원 한쪽에서 낡은 모자를 쓴 노인이 나뭇가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78배 박종구. 그는 이 저택에서 30년 넘게 정원을 돌봐온 사람이었죠. 과묵하고 말이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그를 그냥 정원사 할아버지라고만 불렀습니다. 하연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좀 쌀쌀하네요. 따뜻한 거 드실래요? 종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잠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사모님이 그러실 것 없어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하연은 미리 준비해온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유자차였죠. 종구는 잠시 망설이다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이 저택에서 30년. 그에게 이렇게 따뜻한 것을 건네는 사람은 하연이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주 오래전에 한 사람이 더 있었죠. 하지만 그건 너무 먼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종구는 보온병을 받아들며 하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닮았어.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그 순간에는 말로 꺼내지 않았죠. 저택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연아, 어디 있니? 시어머니 명숙의 날카로운 호출이었어요. 네, 가고 있습니다. 하연은 종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죠. 저택 현관에 들어서자 명숙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67의 그녀는 대성그룹 전 회장의 부인이자 현재 안주인이었습니다. 늘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냉정한 눈매와 얇은 입술이 그녀의 인상을 지배했어요. 손님들 오시면 차 준비는 누가 해? 이미 해뒀습니다, 어머니. 뭘 해뒀다는 거야? 나한테 확인 받아야지. 명숙이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연은 그 뒤를 따랐죠. 테이블 세팅은?
완료했습니다. 꽃은? 방금 정리하고 왔어요. 명숙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정원사한테 또 뭘 준 거야? 하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네. 몰래 뭔가 챙겨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명숙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 집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몰라. 며느리가 하인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다니면 체면이 뭐가 돼?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됐어. 손님 오시면 웃는 얼굴로 인사나 제대로 해. 괜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명숙이 돌아서 갔습니다. 하연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죠. 이런 일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픈 걸까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재계 인사들의 부인 모임이었어요. 명숙이 정기적으로 여는 자리였죠. 하연은 조용히 차를 나르고 과일을 세팅하고 빈잔을 치웠습니다. 어머, 강 여사님 며느리 참 부지런하시네요.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명숙이 웃었어요. 뭐 그런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요즘 젊은 애들은 공부도 안 하던데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죠.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하연은 아무 표정 없이 빈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등 뒤로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이어졌죠. 혹시 아이는 있어요? 글쎄요. 5년째인데 소식이 없네요. 어머,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 구실은 해야 말이죠. 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람 구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손에 들린 접시가 살짝 흔들렸죠. 괜찮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늘 그래왔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연은 뒷정리를 마치고 2층 침실로 올라갔어요. 도연은 아직 퇴근 전이었죠. 요즘 그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종구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정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굽은 등이 희미한 조명 아래 보였죠. 하연은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서정순, 하연의 친할머니였죠. 가난했지만 늘 품위를 잃지 않던 분이었어요. 하연이 어릴 때 할머니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해. 그게 나중에 다 돌아오거든. 그때는 그냥 어른들의 잔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저택에서 버티는 유일한 이유가 그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건 작은 시골 땅 하나뿐이었죠. 제주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황무지 같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가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땅이라고요. 그래도 하연은 그 땅을 팔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남긴 유일한 것이니까요. 밤 11시가 넘어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40살 대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지 5년이 넘었죠. 하연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었죠. 어서 와요. 피곤하죠? 도연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응. 오늘 일정이 빡빡했어. 차 마실래요? 따뜻한 거 준비해뒀는데. 됐어. 그냥 쉴래.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연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죠. 저기 도연 씨. 응? 나 요즘 좀 힘들어. 도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무심한 눈이었습니다. 뭐가? 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 사람 구실도 못한다는 식으로.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넘어가.
그냥 넘기기엔. 하연아. 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죠.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집에 와서까지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하연의 입술이 굳었어요. 미안해. 됐어. 나 먼저 올라갈게. 도연이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연은 혼자 남아 차가워진 찻잔을 바라보았어요. 손끝이 저렸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죠. 하지만 그 말들은 늘 목 안에서 막혀버렸어요. 이 결혼에서 자신은 대체 무엇일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미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하연은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다 눈을 감았어요. 언젠가 이 집을 떠날 날이 올까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결혼 5년 차, 숫자로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하연에게 그 5년은 천천히 자신을 깎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돌멩이 같던 상처들이 어느새 산처럼 쌓여 있었죠. 시작은 결혼식 날이었어요.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 명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마음이 약해서 불쌍한 애를 데려왔네요. 집안은 볼 것 없지만 그래도 착하니까 잘 가르쳐 볼게요. 웃음 섞인 말투였죠. 하객들도 따라 웃었어요. 하연은 웨딩드레스 안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속상했어. 도연은 옷을 갈아입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원래 입이 좀 거칠어. 신경 쓰지 마. 그게 끝이었습니다. 하연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 결혼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첫 번째 명절은 더 힘들었습니다. 추석이었죠. 대성그룹 본가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하연은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상을 차렸죠.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하연아, 불색이 좀 봐. 전이 타잖아. 네, 죄송합니다. 여기 접시 좀 더 가져와. 네.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명숙은 손님 접대를 핑계로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죠. 하연 혼자서 12명분의 상을 차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었어요.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작은 화상 자국이 생겼죠. 하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고 하지 않았어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 하연 씨 친정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하연이 대답하기 전에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쪽은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도 없고 그냥 혼자 크다시피 한 애예요. 어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려다 키우는 거죠, 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하연은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반박하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하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응. 근데 아까 엄마 말에 왜 대답 안 했어? 가만히 있으니까 더 무시하는 거야. 하연의 손이 멈췄어요. 내가 뭐라고 해야 했는데? 몰라. 근데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당신이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보고 엄마한테 대들으라고? 하연아, 그건 좀 아니지. 그는 돌아서 나갔어요. 하연은 흐르는 물소리 속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거품이 흘러내렸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만 울 수 있었어요. 그해 겨울, 시아버지 기일이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창업주 강태준의 제삿날이었죠. 하연은 또다시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탕은 왜 이렇게 짜? 다시 해. 명숙이 한 숟갈 떠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할게요. 하연은 솥을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죠. 눈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졸릴 틈이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연은 구석에서 빈 그릇들을 치우고 있었죠. 아버님 살아계실 때 손주 얼굴은 보셨어야 했는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몇 년째야? 3년? 4년? 시선들이 하연에게로 쏠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한숨 소리가 들려왔죠. 이러다 집안이 대가 끊기는 거 아닌가 몰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연은 부엌 구석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이 막혀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결혼 2년 차, 3년 차, 4년 차. 아이 소식이 없다는 이유로 압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병원은 가봤어? 명숙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뭐래?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이상이 없는데 왜 아이가 안 생겨?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연이 검사는 해봤어? 그건 아직이고 넌 맨날 병원만 다니고 도대체 뭐라는 거야? 명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맞선이라도 제대로 볼걸. 즉, 그녀가 자리를 떴어요. 하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아이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압박받으면 마음이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올 때마다 하연은 혼자 울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 집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녀는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여름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하연이 정원에서 장미를 다듬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꽤 많이 났죠. 종구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베었어요. 잠깐만요. 종구가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하연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거칠지만 조심스러운 손이었죠. 고마워요, 할아버지. 별 말씀을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연아, 뭐해? 명숙의 목소리였어요. 하연이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 왜 그래? 또 일 못하게 생겼네. 죄송합니다. 명숙은 혀를 차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종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소독은 하셔야 해요. 네. 안에 들어가서 할게요. 하연은 손수건을 돌려주려 했어요. 종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주셔도 돼요. 그 작은 배려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저택에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하연은 그제야 알았어요. 결혼 4년 차 겨울 하연은 처음으로 도연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대화 좀 하자. 무슨 대화? 요즘 너무 힘들어.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도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바쁜 거야. 회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아. 근데 집에 와서도 대화가 없잖아. 나 혼자 이 집에서 버티는 기분이야. 버티는 기분이라니. 내가 뭘 버텨? 하연의 눈이 커졌어요.
뭘 버티냐고? 솔직히 말해서 넌 여기서 뭘 해? 집안일은 가사 도우미가 하고 요리도 요리사가 하고 넌 그냥 있기만 하면 되잖아.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원 정리하고 어머니 심부름하고 손님 접대하고 명절 때 12시간씩 부엌에 서 있는 거 당신은 모르잖아. 그게 힘든 일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거야. 하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죠.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알았어. 내가 예민했나 보다. 그래, 좀 쉬어. 피곤해 보여. 도연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등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물리적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거리였어요. 그날 밤 하연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일까? 아내? 며느리?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겨울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 별처럼 멀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죠. 결혼 5년 차 봄. 하연은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 대답할 때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전부였어요. 도연과의 대화도 점점 줄었죠. 대신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종구 할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다듬고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어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어느 봄날이었어요. 하연이 장미 덩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이 장미는 언제 심으신 거예요? 아, 이건 꽤 오래됐어요. 30년도 더 됐죠. 30년이요? 네. 이 집 처음 왔을 때 심은 거예요. 종구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 집 주인 어른이 직접 장미 묘목을 가져오셨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장미를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주인 어른이요? 시아버님 말씀이세요? 네. 돌아가신 회장님이요. 하연은 장미를 바라보았어요. 붉은 꽃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라 시어머니 말씀이시겠네요. 종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미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꽃 만지는 솜씨가 좋으시네요. 잠시 후 종구가 말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가 꽃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러셨군요. 종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알아채지 못했죠.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가난하셨지만 늘 품위가 있으셨어요. 남한테 함부로 하는 법이 없으셨고 힘든 사람 보면 꼭 도와주시고 저한테 늘 그러셨죠.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하면 나중에 다 돌아온다고. 종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분이셨네요. 네. 보고 싶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종구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서 묵묵히 나뭇가지를 다듬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5월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명숙의 생신이 다음 달이었죠. 올해는 특별히 큰 파티를 연다고 했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어요. 하연아, 준비 제대로 해.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명숙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손님들 앞에서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눈치껏 움직여. 네. 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매일 밤 하연은 파티 준비 목록을 점검했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안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명숙은 늘 부족한 점을 찾아냈어요. 꽃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주문해. 테이블보가 왜 이래? 다시 빨아. 초대장 글씨체가 촌스러워. 다시 만들어. 하연은 매번 다시 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하연은 가끔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할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눈빛이 맑았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2년 봄 제주에서. 제주. 할머니가 남긴 땅이 거기 있었죠. 하연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습니다. 그냥 황무지 같은 땅이라고만 들었어요. 언젠간 가봐야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연한 바람이었어요. 그 땅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앨범을 넘기다 보니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하연이 10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하연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연아, 힘들면 제주로 가. 할머니가 남긴 땅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황무지가 왜 자신을 기다린다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죠.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5월의 바람이 정원의 장미들을 흔들고 있었어요. 하연은 앨범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집에서 버텨야 했죠. 하지만 버티는 것만이 답일까요? 그녀는 아직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용기가 없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6월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파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하연은 매일 준비에 쫓겼어요. 꽃 장식을 확인하고 음식 메뉴를 점검하고 자석 배치를 조율했습니다. 이번 파티는 완벽해야 해. 명숙이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죠.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할게요. 하연은 대답했습니다. 파티 이틀 전 하연은 새벽까지 장식 준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소파에서 눈을 떴을 때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일을 시작했죠. 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몰랐어요. 그 완벽해야 할 파티에서 자신이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상처가 역설적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거라는 것도요. 6월의 첫째 주가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6월 7일 토요일. 시어머니 명숙의 68번째 생신이었습니다. 대성그룹 본가 저택에는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죠. 하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꽃 장식, 테이블 세팅, 음식 배치, 좌석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죠. 사모님, 꽃이 도착했습니다. 네, 현관 쪽에 배치해 주세요. 하연은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점심이 되어서야 겨우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긴장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오후 5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그 부인들, 친척들, 지인들. 저택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하연은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여사님 며느리시죠? 참 단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미소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하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저녁 7시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홀에 100여 명의 손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명숙이 인사말을 하고 있었죠.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뜻깊은 생일을 보내게 됐네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연은 홀 구석에서 음료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잠시 숨을 돌리려는 순간 명숙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소개해야겠네요. 하연아, 이리 나와봐. 심장이 철렁했어요. 하연은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죠. 다리가 떨렸어요. 명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명숙이 잠시 말을 끊었어요. 그 짧은 침묵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네요. 웃음 섞인 한숨이었죠.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5년이나 됐는데? 어머,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서.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죠. 하지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명숙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이 며느리가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순간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연의 숨이 멎었어요. 귀를 의심했죠.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집안 배경도 없고 학력도 별로고 아이도 못 낳고 솔직히 우리 도연이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숙이 손님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면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애는 뭐래요? 그냥 밥 먹고 옷 입고 숨만 쉬고 있어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사람 구실도 못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5년을 버텼으니 저도 참을 만큼 참은 거죠. 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공기가 목에 걸린 것 같았죠. 사람 구실도 못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무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그가 나서서 막아줄 거라고 한순간 기대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좀. 뭐가? 사실인데. 명숙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알잖아. 이혼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오늘 기회 삼아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하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혼?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의 수군거림, 명숙의 목소리, 도연의 표정, 전부 멀게 느껴졌죠. 도연이 하연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 미안함이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습니다. 그냥 난처하다는 표정뿐이었어요. 하연아,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돌아서서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수군거림이 따라왔죠. 어머,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그래도 저 정도면 각오는 했어야지.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복도를 지나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하연은 정원 구석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애초에 쌓아온 게 있었던 걸까요? 이 집에서 자신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지도 몰라요. 사모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종구가 정원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죠.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차를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 드세요. 몸이 차가우면 안 돼요.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 작은 온기에 눈물이 더 쏟아졌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5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종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서 하연이 울도록 내버려 두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어요. 한참 후 종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죠. 나중에 정말 힘드시면 할머니가 남기신 땅에 가보세요. 네, 제주에 있는 그 땅 말이에요. 거기 생각보다 좋은 곳이에요. 하연은 종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 뭔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죠. 할아버지가 그 땅을 아세요? 종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오래전부터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죠. 하연도 더 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파티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연은 2층 침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혼이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하연아. 응. 오늘 일은 미안해.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옷을 개키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도연이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혼 서류야. 변호사가 작성한 거야. 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위자료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 원하면 조율할 수 있고. 위자료. 그 단어가 입안에서 쓰게 느껴졌어요. 5년을 함께 산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죠. 나 얼마면 돼? 하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내 5년이 얼마야? 얼마 받으면 끝나는 거야? 도연이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하연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합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펜 있어? 하연아, 그래도 한 번은 읽어보고. 됐어. 펜만 줘. 도연이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하연은 서류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서명란이 보였죠. 위자료 필요 없어. 한 푼도 필요 없어. 그냥 끝내자. 하연은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죠. 야,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지. 법적으로도 필요 없다고 했어. 하연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나 이 집에서 받을 거 없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연은 서류를 도연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다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할머니의 앨범. 그게 전부였죠. 새벽 2시 하연은 저택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6월이었지만 새벽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하연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대문 쪽으로 걸었죠. 정원을 지나칠 때 종구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가시는 거예요? 네.
종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책 한 권이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하연이 책을 받았어요. 표지에는 말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주 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연은 종구를 바라보았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왜 이 책을 주는지, 할머니의 땅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할아버지는 대체 무엇을 알고 계신 건지.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냥 떠나고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사모님, 종구가 불렀어요. 네,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기억할게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대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한 번도 자신의 집이었던 적은 없었죠. 이제 진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할 때였어요. 하연은 새벽 거리를 걸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야 했죠. 주머니 속에는 할머니가 남긴 땅의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제주, 가본 적 없는 땅이었습니다. 황무지라고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곳밖에 갈 곳이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곳이 처음부터 자신이 가야 할 곳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었죠.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어요. 그녀는 그 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6시 김포공항. 하연은 제주행 첫 비행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죠. 5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가져온 건 옷 몇 벌과 할머니의 앨범, 그리고 종구가 건넨 낡은 책이 전부였어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보였어요.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 어디론가 도착하는 사람들. 하연은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자신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도착지가 있기는 한 걸까요? 주머니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할머니가 남긴 땅의 주소였어요. 면적은 꽤 넓었습니다. 하지만 용도는 임야로 되어 있었죠. 산이나 다름없는 땅이라는 뜻이었어요. 황무지. 어릴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척 어른이 했던 말이었죠. 내 할머니가 제주에 땅을 남겼다는데 그거 쓸모없는 황무지야. 팔지도 못하고 개발도 안 되고 그냥 세금만 나가는 땅이지. 그래서 아무도 그 땅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할머니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팔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죠.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하연은 일어나서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서울에는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1시간 후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쳤어요.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습하고 짭조름했죠. 하연은 잠시 멈춰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렌터카를 빌려 애월 쪽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달렸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대신 낮은 돌담집들이 나타났죠. 밭과 과수원이 도로 양옆으로 펼쳐졌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부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은 차를 세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황무지. 정말 그랬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넓은 땅이었습니다. 군데군데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고 오래된 나무들이 어지럽게 서 있었죠. 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풀밭 사이로
희미하게 난 자국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연은 차에서 내렸어요. 풀숲을 헤치며 땅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신발에 흙이 묻었죠.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걸을 때마다 뭔가 발에 걸렸습니다. 땅 중앙쯤에 도착했을 때 하연은 멈춰 섰어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잡초와 돌밭이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쓸쓸한 바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흙바닥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더러워질 옷밖에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울에서 쫓겨나듯 왔는데 도착한 곳이 이런 황무지라니.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죠. 그냥 눈물만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하늘이었죠. 주머니에서 할머니 앨범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 속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1962년 봄 제주에서. 할머니도 이 땅에 서 있었던 걸까요? 60년도 더 전에 젊은 할머니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일어나서 차로 돌아왔어요. 오늘 밤 묵을 곳을 찾아야 했죠. 근처 마을로 가서 민박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애월 읍내로 들어서자 작은 상점들이 보였어요. 슈퍼마켓, 철물점, 식당 몇 곳.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민박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어요. 하연은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방 있을까요? 여자가 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서울? 관광이에요? 아니요. 여기 땅이 있어서요. 당분간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땅이요? 어디요? 하연이 주소를 말했어요.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거기요? 그 황무지? 아시는 곳이에요? 알다마다요. 거기 주인 없이 수십 년째 버려진 땅인데. 설마 거기 주인이에요? 네.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이에요. 여자가 피식 웃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거기서 뭘 하려고요? 돌밭이라 농사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는 땅인데.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아직 몰랐으니까요. 그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단 방부터 잡을게요. 며칠 묵어도 될까요? 그야 상관없죠. 하룻밤에 5만 원이에요. 하연은 지갑을 열었어요. 현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도 넉넉하지 않았죠. 위자료를 거부한 대가였어요. 일주일치 먼저 낼게요. 35만 원을 건넸습니다. 여자가 돈을 받으며 말했어요. 근데 정말 거기서 뭘 하려고요? 그 땅 저도 어릴 때부터 봤는데 항상 그대로였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둘러보려고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면서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러워졌죠.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쌍하다는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죠. 방에 짐을 풀고 하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낡은 방이었어요. 벽지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죠.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서울의 넓은 침실보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가방에서 종구가 준 책을 꺼냈습니다. 말과 함께하는 삶. 표지가 많이 낡아 있었어요. 누군가 오랫동안 읽었던 흔적이었죠. 책을 펼치자 첫 장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돌아온다. 필체가 낯설었어요. 종구 할아버지의 글씨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글씨일까요? 하연은 책장을 넘겼어요. 말의 습성, 돌보는 방법, 훈련 기초, 전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 종구가 이 책을 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할머니의 땅과 말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책을 읽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의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하연은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별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도 이 별을 보았을까요? 젊은 시절, 이 땅에서 무슨 꿈을 꾸었던 걸까요? 할머니, 나 여기 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와봤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하연은 다시 땅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비가 내렸는지 풀들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장화를 빌려 신고 땅 구석구석을 걸어 다녔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제는 못 본 것들이 보였어요. 땅 한쪽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돌로 쌓은 우물이었죠. 물은 말라 있었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어요. 누가 만든 거지? 우물 근처에 돌담 흔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뭔가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창고였을까요? 하연은 땅 전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2시간쯤 걸렸어요. 땅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경사진 곳도 있었고 평평한 곳도 있었죠. 평평한 구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잡초만 걷어내면 꽤 넓은 공간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농사? 아니, 흙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럼 뭘까요? 문득 어젯밤 읽었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말과 함께하는 삶. 말. 승마. 황당한 생각이었어요. 자신은 말을 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걸까요? 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비현실적인 상상이었죠. 지금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 타령인가요? 점심때가 되어 읍내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가 국밥을 시켰어요. 혼자 밥을 먹는 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누군가와 함께 식사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남편 일정에 맞춰서 국밥이 나왔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죠. 배가 고팠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여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왔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어요. 서울에서요. 서울? 관광? 아니요, 여기 땅이 있어서요. 땅? 어디? 하연이 위치를 설명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 그 버려진 땅? 네. 아이고, 그 땅 주인이 있었어? 몇십 년째 아무도 안 와서 다들 주인 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남겨주셨어요. 할머니가 하연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거기서 뭘 하려고? 농사도 안 되는 땅인데.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살펴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젊으니까 뭐든 할 수 있겠지. 근데 혼자야? 네.
남편은? 하연이 잠시 망설였어요. 없어요. 할머니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국밥 그릇에서 고기 한 점을 집어 하연의 그릇에 넣어 주었어요. 많이 먹어. 힘내야지. 그 작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연은 매일 땅에 갔어요. 잡초를 뽑고 돌을 치우고 땅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죠.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종구가 준 책을 읽었어요. 읽을수록 말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말은 사람의 감정을 읽는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대하면 신뢰를 준다고 했죠. 마치 사람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박집 주인이 말을 걸었어요. 요즘 매일 그 땅에 가더라. 뭘 하려는 거야?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요. 승마 목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승마 목장? 거기서? 네. 땅이 넓으니까요. 아이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시설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알아요. 그래서 천천히 준비하려고요. 주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울서 온 애가 뭘 안다고. 즉, 그 말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로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연은 땅의 절반쯤을 정리했어요. 잡초를 베고 돌을 치우고 길을 냈습니다. 혼자서 한 일치고는 꽤 진전이 있었죠. 어느 날 땅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죠. 손에 삽을 들고 있었어요. 혼자서 이걸 다 한 거야? 네. 대단하네. 내가 봐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여기서 뭘 하려고? 승마 목장을 만들려고요. 승마 목장?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을 좋아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배우고 싶어요. 남자가 한참 하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젊을 때 목장에서 일했었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하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래. 혼자서 다 하기엔 힘들 거야. 가끔 와서 도와줄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하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피식 웃었어요. 아직 고마워할 거 없어. 일 시작하면 후회할지도 몰라. 밤이 되어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연은 할머니 앨범을 꺼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사진 속 할머니가 웃고 있었죠. 왜 이 땅을 남겨주셨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알아갈 것 같아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하연은 책상 위에 놓인 종구의 책을 바라보았어요. 그 책의 첫 장에 적힌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말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누구의 글씨였을까요? 왜 종구 할아버지가 이 책을 자신에게 주었을까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알아가면 되니까요. 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죠. 돌을 치우고 땅을 고르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한 걸음씩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하연은 매일 땅에 나갔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 잡초를 베고 돌을 치우고 땅을 고르는 일을 반복했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어요. 서울에서 살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있었죠.
도움을 주겠다던 남자의 이름은 김만호였습니다. 63, 젊은 시절 제주의 한 목장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사람이었죠. 은퇴 후 고향 애월에 돌아와 작은 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어요. 말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만호가 땅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알기만 해선 안 돼. 직접 해봐야 알지. 그는 하연에게 기초부터 가르쳤어요. 맞살을 짓는 방법, 울타리를 세우는 요령, 말에게 필요한 환경. 하연은 메모를 하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근데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연이 물었죠. 만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내 눈빛이 예전의 나를 닮아서 그런가. 예전의 아저씨요? 응. 나도 젊을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 그때 누군가 손 내밀어줬어. 그 은혜를 갚는 거지.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면 열심히 해. 그게 보답이야. 가을이 되자 땅의 절반이 정리되었습니다. 잡초가 사라지고 평평한 땅이 드러났어요. 하연은 그 위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죠.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황무지가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죠. 마사를 짓고 울타리를 세우고 말을 들이려면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했어요. 하연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겠어요. 하연이 만호에게 말했죠. 아르바이트? 네.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저녁에는 다른 일을 할게요.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방법이지. 하연은 읍내 식당에서 저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설거지와 청소가 주된 일이었죠.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엿새. 몸은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식당 주인은 50대 부부였어요. 처음에는 하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면서?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해? 돈이 필요해서요. 돈? 무슨 돈? 목장을 지으려고요.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목장? 혼자서? 네.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연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이에 일 잘하네. 그러게. 말없이 묵묵히 하더라. 한 달쯤 지났을 때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하연에게 말했어요. 밥은 먹고 다녀? 네, 먹어요. 거짓말.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오늘부터 저녁은 여기서 먹고 가. 하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일하는 애가 굶으면 되겠어? 먹어. 아주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됐어. 먹기나 해. 그 한 그릇의 국밥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첫 번째 겨울이 왔어요. 제주의 겨울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눈은 거의 내리지 않았지만 바람이 매서웠죠. 하연은 두꺼운 옷을 입고 땅 작업을 계속했어요. 겨울에도 이렇게 나와? 만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대단하네. 진짜. 만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인정하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하연은 울타리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 직접 나무를 구해 다듬었습니다. 손이 트고 피가 났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하연은 혼자 땅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하연은 울타리 기둥 하나를 세우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씩 되고 있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서울에 있었다면 지금쯤 화려한 파티에 참석해 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웃음을 짓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 울타리를 세우고 있는 자신이 더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봄이 왔어요. 땅의 80%가 정리되었습니다. 울타리도 절반쯤 완성되었죠. 하연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마사 건축.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연은 1년 동안 모은 돈을 계산해 보았어요. 식당 아르바이트와 민박집 청소일까지 합쳐서 겨우 1,500만 원이 모여 있었죠. 이걸로 될까? 만호에게 물었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될 거야. 말 2마리 들릴 정도의 마사만 먼저 짓자. 2마리요? 응. 처음부터 크게 하면 안 돼.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마사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호가 아는 목수를 소개해 주었어요. 50대 초반의 과묵한 남자였죠. 그는 하연의 예산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돈으로 되겠어요? 작게 지으면 돼. 나무는 내가 싸게 구해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목수가 피식 웃었어요. 고마우면 나중에 밥 한 끼 사.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연도 함께 일했습니다. 나무를 나르고 못을 박고 지붕을 올렸어요. 손톱이 깨지고 어깨가 결리고 온몸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는 마사를 보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2달 후 마사가 완성되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말 2마리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하연에게는 성이나 다름없었어요. 이제 말을 드려야겠네. 만호가 말했습니다. 네. 근데 말 살 돈이 없어요. 알아. 그래서 한 군데 소개해 줄게. 만호가 데려간 곳은 제주 동쪽의 한 목장이었어요. 은퇴한 경주마들을 보호하는 시설이었죠. 수십 마리의 말들이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분양받을 수 있어. 가격도 저렴하고. 경주마요? 은퇴한 경주마. 나이가 있어서 경주는 못하지만 승마용으로는 충분해. 시설 관리자가 다가왔어요.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만호 씨, 오랜만이에요. 응, 잘 지냈어? 이 친구가 새로 목장 시작하는 애야. 말 분양 좀 알아보러 왔어. 관리자가 하연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이야? 네. 그럼 순한 애들로 골라줄게. 따라와. 관리자를 따라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들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처음 맡는 냄새였지만 불쾌하지 않았죠. 한 칸에서 갈색 말 한 마리가 하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름이 하늘이야. 12살이고 성격이 순해. 하연은 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늘이가 코를 내밀었어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말이 코를 비볐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예쁘다. 하연이 중얼거렸죠. 마음에 들어? 네. 이 친구로 할게요. 하늘이가 목장에 온 날 하연은 밤새 마사 앞에서 보냈습니다. 말이 새 환경에 적응하는지 지켜보았어요. 하늘이는 처음에 긴장한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안정을 찾았죠. 천천히 적응해. 여기가 내 집이야. 하연이 말에게 속삭였어요. 하늘이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았죠. 종구가 준 책에 적혀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말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돌아온다. 하연은 매일 하늘이를 돌보았습니다. 먹이를 주고 털을 빗기고
함께 걸었어요. 말 타는 법도 조금씩 배워나갔죠.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말 위에 올라타면 땅이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하연은 혼자서 말을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하늘이를 타고 목장을 한 바퀴 돌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울컥했어요. 해냈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말의 등 위에서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죠. 더 넓고 더 자유로웠어요. 2번째 가을, 2번째 말이 왔습니다. 이름은 바람이. 10살짜리 흰말이었어요. 하늘이보다 활발한 성격이었죠. 2마리가 함께 뛰노는 모습을 보며 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철없는 애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단한 애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 진짜 목장 만들었네. 그러게. 혼자서 저걸 다 했다니. 말도 2마리나 있고. 식당 아주머니가 하연에게 말했어요.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직 더 모아야 해요. 시설도 늘려야 하고 말도 더 데려오고 싶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욕심도 많아. 근데 그 욕심이 나쁘진 않네. 2번째 겨울이 지나고 3번째 봄이 왔어요. 하연은 목장 이름을 정했습니다. 정순 목장. 할머니의 이름을 땄죠. 간판을 직접 만들어 입구에 걸었어요. 나무 판자에 페인트로 글씨를 쓴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정순 목장. 만호가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쁜 이름이네. 할머니 이름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좋아하시겠다. 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계실까요? 손녀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3번째 여름 첫 손님이 왔습니다. 제주에 여행 온 가족이었어요. 아이가 말을 좋아한다며 승마 체험을 문의했죠. 여기서 말 탈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를 하늘이 등에 태우고 천천히 목장을 돌았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말 타고 있어. 우리 딸 멋지다. 가족이 돌아간 후 하연은 받은 돈을 바라보았어요. 3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목장에서 번 돈이었어요. 시작이야. 가슴이 벅찼습니다.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애월에 작은 목장이 있는데 승마 체험할 수 있대. 거기 주인이 젊은 여자래. 혼자서 다 만들었다나 봐. SNS에도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장 풍경과 말 사진이 공유되었죠.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3번째 가을 하연은 3번째 말을 들였습니다. 이름은 구름이. 검은 말이었어요. 이제 목장에는 3마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만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 황무지 보고 뭘 하려나 했는데 진짜 해냈네. 아직 멀었어요. 더 키워야 해요. 욕심 많긴. 근데 좋은 욕심이야. 3번째 겨울 하연은 서울 생각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어떻게 사는지, 명숙이 뭘 하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하지만 가끔 종구 할아버지 생각은 났습니다. 그가 준 책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하연은 창가에 앉아 할머니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할머니가 웃고 있었죠. 뒷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1962년 봄 제주에서. 할머니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 땅을 평생 간직했던 걸까요? 누구와 함께 이곳에 왔던 걸까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하연은 믿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정순 목장은 제주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어요. 말 5마리, 마사 2동, 체험 프로그램 3가지. 작지만 단단한 목장이었습니다. 하연은 34이 되었어요. 서울을 떠나던 31살의 그녀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피부는 그을렸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더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하연은 마사에서 하늘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직원 2명이 다른 말들을 관리하고 있었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에 손님 예약 있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몇 시? 3시요. VIP 체험이래요. 알았어. 준비해 둘게.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그 손님이 누구인지, 3년 만에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누구인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 목장을 스치며 지나갔죠. 무언가 달라지려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야? 민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늘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목장 입구에 세워진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정순 목장.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하연의 할머니 이름이었습니다. 3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밤 하연이 말했었죠. 할머니가 남긴 땅에 가겠다고. 그때는 비웃었어요. 황무지에서 뭘 하겠냐고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어차피 몇 달 버티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연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식도 끊겼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SNS에서 이 목장 사진을 보았어요. 제주의 작은 승마 목장. 사진 속 풍경이 아름다웠죠. 그런데 댓글에 누군가 적어놓은 글이 눈에 걸렸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서울 재벌가 며느리 출신이래요. 이혼하고 혼자서 이걸 다 만들었다나 봐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연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런 걸 해낼 리 없다고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니, 확인해서 비웃고 싶었습니다. 오빠, 저기 말 타고 오는 저 여자. 설마 그 사람 아니지? 세라가 다시 물었어요. 도연의 시선은 언덕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흰 승마복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말을 몰고 내려오고 있었죠. 자세가 반듯했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고삐를 쥐고 있었습니다. 직원 2명이 뛰어왔어요. 대표님, 오후 일정 정리해 드릴까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에서 내리자 다른 직원이 고삐를 받아들었어요. 말이 순하게 따라갔죠. 대표님, 손님들 도착하셨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해 둘까요? 네, 부탁드려요. 음료는 따뜻한 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목소리,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하연, 틀림없었어요. 3년 전 위자료 한 푼 없이 내보냈던 여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사람이었죠. 친정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뭘까요? 하연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무언가를 보고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3년 전에는 본 적 없는 얼굴이었죠. 저택에서의 하연은 늘 눈치를 보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움츠러들고 손님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여자였습니다.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하연은 달랐어요.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연이 멈춰 섰어요.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하연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어서 오세요. 하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VIP 체험 예약하신 분들 맞으시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 같았어요. 세라가 옆에서 팔을 잡아당겼죠. 오빠, 대답 좀 해봐. 아, 응, 맞아.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하연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VIP 라운지에서 잠시 쉬신 후 체험 시작할게요. 도연은 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현실감이 없었죠. 목장 전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마장, 깔끔하게 정돈된 마사 두 동, 언덕 위로 이어지는 산책로. 곳곳에 손님들이 보였어요. 가족 단위 관광객, 커플, 혼자 온 사람들. 모두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빼곡했어요. 전국에서 손님이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전 체험 끝났습니다. 손님들 만족도 높았어요. 지나가던 직원이 하연에게 보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말들 상태는 어때요? 다들 컨디션 좋아요. 하늘이가 오늘 특히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요? 나중에 가서 볼게요. 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원도 웃으며 자리를 떠났죠. 도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대표님, 직원들이 하연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존경이 담긴 목소리였죠. 3년 전 저택의 가사 도우미들이 하연을 부르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VIP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마장이 보였죠. 말들이 뛰노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음료 가져다 드릴게요. 하연이 말했어요. 도연과 세라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라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죠. 생각보다 괜찮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도연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연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세팅했죠. 천천히 드세요. 체험은 30분 후에 시작할게요. 잠깐. 도연이 하연을 불렀어요. 네. 너, 진짜 여기 주인이야? 하연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제가 대표예요. 혼자서 이걸 다 만들었다고? 혼자는 아니에요.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자랑도 변명도 아니었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도연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라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왜 하필 승마 목장이에요? 서울에서 살다가 갑자기 시골에서 말을 키우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이 있었어요.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승마 목장을 생각하게 됐죠. 그거 쉬운 일이에요? 말 키우는 거?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근데 하다 보니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였어요. 세라의 표정이 굳어졌죠. 뭔가 기분이 나쁜 것 같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당당해 보이는 하연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근데 혼자서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설마 위자료로? 세라의 목소리에 가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연이 잠시 세라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았어요. 식당 설거지, 민박집 청소. 그렇게 조금씩요. 세라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위자료를 거부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각해 본 적 없었죠.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체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연이 직접 안내했어요. 마장으로 가서 말을 소개했죠. 이 친구는 하늘이에요. 15살이고 성격이 순해서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타실 수 있어요. 하늘이가 코를 내밀었습니다. 하연이 말의 목을 쓰다듬었어요. 말이 눈을 감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말은 사람의 감정을 읽어요. 긴장하면 말도 긴장하고 편안하면 말도 편안해져요. 하연이 설명했습니다. 자, 타보실래요? 세라가 먼저 나섰어요. 나 먼저 탈게. 하연이 세라를 도와 말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수백 번, 수천 번 해본 사람의 손놀림이었어요. 등을 펴시고 고삐는 너무 세게 잡지 마세요. 세라가 말 위에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서운데.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연이 고삐를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말이 순하게 따라갔죠.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3년 전의 하연과 지금의 하연이 겹쳐 보였어요. 저택에서 눈치 보던 여자와 말을 능숙하게 다루는 여자.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체험이 끝났습니다. 세라가 말에서 내리며 투덜거렸어요. 생각보다 힘드네. 다리가 아파. 처음엔 다들 그래요. 몇 번 타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끝내 말에 타지 않았어요. 탈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탈 자격이 없다고 느꼈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결제는 제가 할게요. 도연이 카드를 꺼냈어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했습니다. 하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죠. 도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어요. 목장을 나서려는데 하연이 다가왔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하세요. 도연이 멈춰 섰어요.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연아. 네. 너 행복해?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었어요. 하연이 잠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네. 지금은 행복해요. 지금은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그 말의 의미를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자신과 함께한 5년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잘 살아.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세라가 뒤따라오며 말했죠. 오빠, 왜 그래? 무슨 말하다 온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도연은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을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백미러로 목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하연이 다른 손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죠.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 구실도 못한다. 3년 전 어머니가 파티장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틀린 건 하연이 아니었어요. 하연을 그렇게 만든 건 그 집이었습니다. 자신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목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연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마사로 향했어요. 말들에게 먹이를 주고 털을 빗기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죠.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어제 그 손님, 아는 분이셨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그렇구나. 표정이 좀 이상하던데. 그랬어? 하연이 웃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야. 직원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연도 더 말하지 않았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삶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었어요. 오전 체험 프로그램이 끝나고 하연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노크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하연이 고개를 들었죠.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종구였어요. 3년 만이었죠. 서울 저택에서 정원을 돌보던 그 할아버지가 제주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종구가 미소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하연은 종구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죠. 멀리서 오셨는데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비행기 타는 거 처음이라 신기하더라고요. 종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으로 목장 풍경이 보였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곳이 됐네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때 주신 책이 많이 도움됐어요. 그랬어요? 종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종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죠.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하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꺼내 보았죠. 숨이 멎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얼굴이 낯익었어요. 이거 할머니? 네. 서정순 씨예요. 그럼 옆에 있는 남자는? 종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태준이에요. 대성그룹 창업주.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시아버지. 아니, 전 시아버지요? 네. 하연은 사진을 내려다보았어요. 할머니와 창업주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젊었죠.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배경은 바다였습니다. 제주의 바다 같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분은 첫사랑이었어요. 종구가 말했습니다. 1962년 태준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었죠. 그때 정순 씨를 만났어요. 제주 출신의 가난한 여자였지만 눈빛이 맑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연은 할머니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결혼하지 못했죠. 왜요? 집안 반대 때문이에요. 태준이 집안에서 가난한 집 여자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종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태준이는 집안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어요. 명숙 씨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도연 씨의 할머니죠. 하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창업주와 할머니가 첫사랑이었다니. 그리고 그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요? 태준이가 사업에 성공한 후 몰래 이 땅을 샀어요. 정순 씨에게 선물하려고요. 종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주지는 못했어요. 이미 결혼한 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사서 나중에 정순 씨에게 전해달라고 했죠. 할아버지가요? 네. 저는 태준이의 오랜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죠.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하연은 종구를 바라보았어요. 78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땅을 받고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받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태준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종구가 봉투 속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그 편지예요. 정순 씨가 평생 간직하고 있었죠. 하연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정순에게 이 땅은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 땅만큼은 내 것이야.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이곳에서 쉬었으면 해. 바다가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때를 기억해줘.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태준. 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할머니는 이걸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평생 혼자 간직하셨어요. 종구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손녀에게 남기겠다고. 저한테요? 네. 당신을 닮은 아이라고 하셨어요. 따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아이라고. 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 땅을 남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죠. 평생 간직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대성그룹 저택에서 일하셨어요? 태준이 부탁이었어요. 자기가 죽은 후에도 집안을 지켜봐 달라고 했죠. 그래서 정원사로 들어간 거예요. 종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넘게 그 집에서 일했어요. 태준이 아들도 보고 손자도 봤죠. 하지만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냥 정원사 할아버지일 뿐이었죠. 하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비밀을 지키며 살아온 노인. 친구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처음부터요. 종구가 하연을 바라보았어요. 닮았거든요. 누구요? 정순 씨요.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요. 며느리가 정원사한테 따뜻한 차를 건네는 거 그 집에서 처음 봤어요. 그 모습이 정순 씨랑 똑같았어요. 종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 씨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했어요. 가난해도 품위를 잃지 않았죠. 당신이 딱 그랬어요. 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늘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하면 나중에 다 돌아온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죠. 할머니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손녀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책은요? 어떤 책이요? 저한테 주신 그 책. 말과 함께하는 삶이요. 종구가 미소 지었어요. 그건 태준이 책이에요. 네. 태준이가 젊을 때 말을 좋아했어요. 정순 씨랑 제주에서 말 타며 다녔죠. 그 책은 그때 태준이가 읽던 책이에요. 하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책 첫 장에 적혀 있던 글씨가 떠올랐어요. 말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돌아온다.
그 글씨가 창업주의 것이었군요. 젊은 시절 할머니와 함께 말을 타던 그때 적은 것이었습니다. 종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할 말은 다 했네요.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서울로 돌아가야죠. 내일 비행기 예약해뒀어요. 하연이 종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괜찮아요. 민박집 잡아뒀어요.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싶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종구가 잠시 하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하연이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내가 뭐려? 모든 거요. 그때 책 주신 것도, 오늘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것도 다요. 종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순 씨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하연은 창가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태준. 60년 전의 사랑이었어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었죠. 하지만 그 사랑이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연을 살렸어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았어요. 하연이 하늘을 향해 말했죠. 왜 이 땅을 남겨주셨는지. 할머니의 사랑이 여기 있었네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종구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연은 공항까지 직접 배웅했어요. 출발 게이트 앞에서 종구가 하연의 손을 잡았죠. 잘 살아요. 정순 씨 대신 내가 부탁할게요. 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가끔 연락해요. 안 그러면 서운할 거야. 하연이 웃었습니다. 꼭 할게요. 약속해요. 종구가 고개를 끄덕이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분 등이 점점 멀어졌죠. 하연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할머니도 이런 하늘을 보았을까요? 60년 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땅을 걸었을 때요. 하연은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말들에게 먹이를 주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바쁘지만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오후 익숙한 차 한 대가 목장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하연은 마장에서 말을 돌보다가 그 차를 보았죠. 도연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세라는 보이지 않았죠. 도연이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연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천천히 도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왔네요. 하연이 먼저 말했어요. 도연이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과 달리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요. 저쪽으로 가죠. 하연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목장 한쪽에 있는 벤치로 향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쳤죠. 미안해.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3년 전에 내가 잘못했어.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바라보았죠. 그때 엄마 말만 듣고 내 편을 안 들어줬어. 파티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혼 서류 내밀면서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 안 했어.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 알아요. 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요. 도연이 하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왜? 싸우지 않았어? 위자료도 안 받고 그냥 떠났잖아. 싸워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연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에서 5년 동안 싸워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끝까지 날 인정 안 했을 거고 당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싸우는 대신 내 길을 찾기로 한 거죠.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연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나 후회하고 있어. 그때 널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지금이라도 다시. 안 돼요. 하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그냥 단호했죠. 왜? 이미 끝났으니까요. 하연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3년 전에 난 그 집에서 죽을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데도 숨이 막혔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기서 내 일을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있고 저녁에 잠들면 뿌듯해요. 이게 내 삶이에요. 하연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로요. 도연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래, 그렇겠지.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미웠어요. 많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옛날 일이에요. 용서한다는 거야? 용서라기보다는 하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당신을 미워하면서 에너지 쓰기 싫어요. 그 시간에 말 한마디 더 돌보는 게 나아요. 도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너 정말 달라졌다. 그래요. 많이 달라졌죠. 옛날엔 그렇게 말 못했잖아. 옛날엔 내가 부족한 줄 알았어요. 하연이 일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내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곳이 날 그렇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도연도 일어섰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바람이 하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잘 살아, 하연아. 도연이 말했어요. 당신도요. 다시는 안 올게.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죠. 하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3년 전 자신이 저택을 나설 때도 이랬을까요? 누군가 자신의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혼자였으니까요. 도연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졌죠. 하연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미련이 없었어요. 아쉬움도 없었죠. 그냥 하나의 문이 완전히 닫힌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하연은 마사에서 하늘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털을 빗기며 조용히 말을 걸었죠. 오늘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근데 이제 끝났어. 하늘이가 코를 비볐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넌 항상 내 편이지? 말이 귀를 쫑긋 세웠죠. 하연이 웃었어요.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내일 일정 확인하셨어요? 응. 오전에 단체 체험 있지? 네. 30명이요. 서울에서 오는 회사 워크숍이래요. 알았어. 준비 잘 해두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하연은 마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붉은 빛이 목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가을 정순 목장은
제주 최고의 프리미엄 승마시설로 선정되었어요. 지역 관광협회에서 수여하는 상이었죠. 하연은 시상식에 참석해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하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왔어요. 황무지 같은 땅 하나만 들고요. 청중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그때 많은 분들이 비웃었어요. 저기서 뭘 하겠냐고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연이 잠시 숨을 골랐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저를 믿어주신 분들, 그리고 이 땅을 남겨주신 제 할머니께 바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웃었죠. 환하게요. 시상식이 끝나고 하연은 목장으로 돌아왔어요.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할머니와 창업주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하연이 속삭였죠.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에서 할머니 이름으로 목장을 만들었어요. 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어깨를 감싸 안는 것 같았죠.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처럼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하면서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연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하연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마사로 가서 말들에게 인사했죠. 좋은 아침. 하늘아, 바람아, 구름아. 말들이 코를 내밀며 반겼습니다. 하연은 고삐를 잡고 하늘이를 마장으로 데려갔어요. 마을 위에 올라탔죠.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천천히 목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언덕 위에 서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푸른 바다. 그 너머로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죠. 여기가 내 자리야. 하연이 혼잣말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하연이었죠. 정순 목장의 대표 할머니의 손녀,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연은 미소 지으며 고삐를 당겼어요. 하늘이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지만 어제보다 더 단단한 하루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년 전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듯 떠났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쓸모없다고, 사람 구실도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녀는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황무지 같은 땅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며 하루하루를 쌓아갔죠. 그리고 3년 후 그녀는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말이 아니라 시간과 선택으로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